부동산 PF가 터질 게 걱정되는 게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감리가 똑바로 안 되는 거고, 이게 눈먼 돈이 많아서 그래요. 부동산 PF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건도요, 이거는 횡령까지는 아니었지만 남양주에서 터졌죠. 이게 왜 터졌냐면은 타운하우스를 하겠다고 60억을 빌려갔어요. PF죠. 이것도 타운하우스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런데 요 땅의 가치가 한 15억?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요 사업을 하겠다고 60억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타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이런 식으로요, 돈 빌리고 횡령하고 저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때 직관 거 아닙니다. 빅쇼트 한번 보세요. 요때 마이클 버리가 투자하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ETF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뭐가? 부동산 폭락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비웃어요.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부동산 폭등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일본 버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서 뭐라고 때려요. 부동산 완판. 아이고 여기도 저기 분양했는데도 완판됐네. 아이고 미분양 무덤이었던 검단도 완판됐네. 미분양 무덤이었던 옥정 운정도 다 완판됐네. 어이구 얼씨구나 완판 행진이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PF는 돈을 버는 것 같아죠. 근데 그게 위험한 투자라는 것 자체를 늦게 알았던 거고 늦게 뺀 거죠. 이게 문제가 앞으로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동산 PF 이야기는 워낙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여기에 이제 에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채권 시장 문제 터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을 정부에서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국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비 100조 유동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언론에서 이슈 끌라고 했던 거고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한은에서 뱅크런 대비해서 100조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은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10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했을까요? 지금 부동산 PF 또는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셋 중에 하나가 터질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그 개념으로요 봤을 때 이번에 은행에서 부실채권 상각한 게 작년 1년치 수준만큼 상각했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지금 분양 잘 된다 에헤라디야 하고 있는 건요, 서울의 분양 중에서 지금 원래 분양 예정된 게 100채라면은 한 20채만 분양된 거예요. 잘 될 것만. 왜냐면 한꺼번에 100채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이 분양을 한쪽에 몰리면서 미분양이 나오는 곳이 생길 테고, 그러면은 기껏 살려놓은 분양 심리가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크죠. 미국도 터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안 터지냐? 우리나라는 터져요. 다만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다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회사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개인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을 뭐 회사에서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 하잖아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건물주가 상가 건물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가가 굉장히 과잉되어 있어요. 상가가 과잉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오피스텔 과잉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과잉인데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평형 대비로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이건 주거도 아닌데 주거인 것처럼 홍보해가지고 팔아치운 거죠. 그러면은 그 사기꾼 놈들을 잡아야지, 속은 사람들한테 그걸 주거용으로 돌려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 이런 건 망한 지 오래됐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이런 사태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되는 게 굳이 부동산 PF에서 지금 횡령이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부동산 PF가 어떻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쉽게 돈을 빌려줬다. 즉 여기에 부실은 언론이나 한은이 예측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계대출, 기업대출, 여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자, GDP 대비 가계부채, 요거는 지금 세계 3위 하면서 100% 넘어갔는데, 이 중에서 뭐 OECD 국가 뭐 좀 뽑아가지고 하면 한다든가, 혹은 전세보증금 같은 사적 대출 포함하게 되면 세계 1위는 가뿐히 넘어선다.
그리고요 비금융 기업부채도요. 비금융 기업부채는 지금 118.4%입니다. 즉 가계부채도 100%가 넘어가고 GDP를 넘어갔고 기업부채도 GDP를 넘어갔어요. 양쪽 다 위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는 터집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도 안 터지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간암 그래가지고 간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그 다리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 어깨가 빠졌어요. 셋 다 한꺼번에 수술하려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셋 다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약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마약하면은 몸은 점점 더 나빠지죠.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안 아프게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마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동성을 통해서 마약을 주입을 하는데 마취제도 마약이에요.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는 데 쓰면은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 잠깐 풀어주는 건 좋은 유동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풀어서 마약 중독이 됐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완벽한 대책은 아닌데 후분양하는 날이 올 수가 있을까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되기는 굉장히 요원해질 겁니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다. 그래서요 생각을 해봅시다. 건설사 입장에서 후분양을 하면 좋냐?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죠.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한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분양해가지고 나중에 1조 5천억 정도의 수익을 남긴다. 보통 이런 형국인 건데 선분양을 하면요 요 1조 중에서 한 1,500억 정도는 계약금, 한 5천억 정도는 중도금으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3,500억 요거를 부동산 PF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요거의 3,500에 대한 대출 이자만 내고 요거는 어차피 다 수분양자들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조 5천억에 팔았어요. 그게 내가 1조에 대한 이자를 내고 1조 5천억을 1조 5천억에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이득이죠. 아예 1조 처음부터 내 돈 들여서 하든가 아니면 요 대부분을 PF를 받아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철금 빠졌다고 해봐요. 거기 망하지. 당장 지금 내 계약 취소해달라. 근데 선분양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만들어진 단지가요 2024년에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때 선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여기 3년 뒤에 들어갈 거니까 전세 계약을 요때 만료로 해야 되겠다. 근데 요때 갑자기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문제 터져봐요. 안 들어갈 수 없죠. 아 나 딴지 말아볼래. 근데 만약에 이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분양 받고 계약한 사람은 내가 언제 들어가겠다. 잠금 시기 맞춰가지고 그때까지 딱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가 생겼다고 못 들어가요. 선분양 이런 건 못 해요. 세 번째,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건설사 독박이 낫느냐? 아니면 건설사 플러스 수분양자들이 부담을 나눠 갖는 게 낫느냐? 은행 입장에는 당연히 독박보단 이게 낫죠. 왜? 안정적이니까. 지금 뭐 아파트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런데요. 상가 같은 데 보면요. 건설사가 또 결국에는 돈 없어가지고 나른 데가 되게 많아요. 수분양자들한테 분양 팔아놓고서도 나른 데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 같은 거 보면요.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림막, 컨테이너 가림막 같은 거 해가지고 요 안에서 무슨 공사합니다 했는데 여기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공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골조만 남아있고 아니면 계속 골조만 남아있고 진행 안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이나 혹은 분명히 새 건물인데 여기 막 폐허처럼 막 낙서돼 있어. 막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X 해가지고 뭐라고 낙서돼 있나 하면은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것들이 지금 하다가 다 건설사가 나른대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이 한꺼번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는 선분양으로 일부는 후분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가 감당할 부분이 많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판 나가지고 수분양자들이랑 같이 부담한다고 해봐요.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이 덜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인간들이 있느냐?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탑2 1번 갭투기 2번 분양권 전매. 갭투기의 장점은 안정성, 분양권 전매의 장점은 고수익성. 갭투기가 왜 안전하냐? 안 팔리면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분양권 전매는 왜 안정성이 없냐? 기간 한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2021년 1월부터 착공 분양해가지고 2023년 9월에 들어온다 했을 때
9월 전까지 팔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금만 넣어놓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면은 5천만 원을 넣어놓고서 얘한테 P 1억을 붙여요. 그러면 수익률은 200%. 물론 여기서 세금을 많이 떼가죠. 전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탑2는 갭투기랑 분양권 전매예요. 그런데 갭투기는 뭐 말이 좋아가지고 막 500만원 갭투기, 무갭투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워낙 많이 돌아서 그런데요. 진짜 핵심적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가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갭투기 할 때 있어요? 웬만한 데는 그래도 몇억 단위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에서 분양권 투기는 몇천만 원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청년층이 돈 벌 수 있는 길을 막았다. 갭투기는 그 돈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청년층은 갭투기를 할 수가 없고 분양권 투기에만 거의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돈 벌어서 부자 될 길 막았다. 현금 부자들만 부자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 딱 문재인 때 프레임이죠. 그대로 나올 거예요. 100% 장담하는데 선분양 없애버리고 다 후분양 제도로 하면요. 분양권 전매로 해가지고 청년층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막아서 청년층 내 집 마련 더 요원해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뜰 겁니다. 이거만 보시더라도 선분양이 없어지고 후분양만 남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